건강식품이 이제 1억 원을 넣어놨으면 16억 원에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 하나 발굴해가지고 롱하게 들고 있는 것도 진짜 인생 역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K-팝, K-콘텐츠의 그 흥행과 더불어서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K-뷰티죠. 그래서 세계 1위를 노리는 기업이 우리나라 16세 창업가가 창업한 기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APR 김병훈 대표님. PER이 얼마입니까? 48.95배잖아요. 거의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PER.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계라는 게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 가깝고 어떤 기술적인 해자나 이런 거는 아예 없고 그때그때 유행이나 사람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주식 사면은 좆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빠질 때 우리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유의하셔서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국장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어떤 자본들과 언론 블러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주식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재민여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MIT 보고서부터 AI 버블 논란, 그리고 9월 효과와 로시 하샤나 격언까지 오늘은 이 폭락의 진짜 이유와 9월장,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자체는 뭐 괜찮게 나왔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계속 횡보합을 하고 있었죠. 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성장을 했는데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분야가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인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69%나 무려 성장을 한 분야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서스에 약간 아주 살짝 못 미쳤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이제 컸던 걸로 보이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아직은 비중이 작은 로보틱스 쪽에서 매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 비교해서 많이 성장한 점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로보틱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지컬 AI 관련해서요? 피지컬 AI 관련해서 들어가는 칩들과 서버와 뭐 이런 것들이죠. 매출 자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비춰보면 아주 미비하지만 당연히 매출 자체는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3분기는 지금 중국 수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자기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AI 칩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역량을 이제 엔비디아가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자체 칩 개발, 이거 꽤나 이슈인데요. 구글은 예전부터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미미한데 알리바바가 이제 자체 칩 개발한다고 하면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딥시크도 이제 시장에 내놓은 거 보면은 꽤나 여력이 있었잖아요. 그때 딥시크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출렁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딥시크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안 썼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었죠.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신다고요? 알리바바가 이제 AI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거 하는 동안 엔비디아 거를 안 쓰면은 뒤처지겠죠. 그렇겠네요. H20 칩 관련해서는 혹시 언급해 주실 게 없을까요? 뭐 수출 규제는 미국 정부에 15% 돈 내면서 가능한 걸로 이제 허용은 됐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기들 중국 내 기업들한테 H20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H20보다 성능을 조금 더 높인 새로운 중국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나와보면 알겠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MIT 보고서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 중에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진 기업은 5%뿐이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95%의 기업이 사실상 별 다른 실질적인 수익이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 5%만이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150명의 경영진 인터뷰, 350명의 직원 대상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300건 이상의 공개 AI 도입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직원들 PC에다가 GPT 쓸 수 있게 링크 열어줬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사업에 쓰는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써서 생성형 AI를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제너레이티브 AI 파일럿을 사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뭐 GPT를 그냥 회사 PC에서도 쓸 수 있게 그 링크 따서 열어준 것도 생성형 AI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냥 GPT 직원들한테 쓰게 허용해주면은 생산성이 오르긴 하죠. GPT를 제대로 쓸 수 아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게 아니면 생산성이 당연히 안 오르죠. 왜 그런 거죠? 뭐 일단 개인적인 격차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단순히 GPT에다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만 가지고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게 뭐 유의미한 연구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진짜 유의미한 결과는 지금 AI를 도입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몽고DB랑 뭐 스노우플레이크랑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죠? 매출이 올라가지고 주식이 하루에 막 30%씩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그리고 매출 공개하는 날 구글은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고요. 구글이 사실상 제일 선두하고 있죠. 그 AI를 접목시켜서 가장 날개를 도는 기업 중에 구글 주식이 좋을 것 같긴 해. 보안업체인 펠로 알토 네트워크도 좋고 그 다음에 몽고DB가 하룻밤 만에 36%가 올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단에 AI 인프라가 갖춰지면 뒷단에 이제 B2C에 가까운 사업을 영위하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매출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AI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서는 AI 도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3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통합 실패. 많은 여타 기업용 AI 도구는 조직 내부 워크 플로우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 말이 그냥 애들한테 GPT 쓸 수 있게 링크 그쵸. 만 따서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매출이랑. 그리고 제가 이제 대기업 종사하는 이제 국내 기업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러닝 갭, 학습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축보다는 외부 협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일수록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 파트너와 함께 문제에 집중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LLM이 GPT처럼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도 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는 게 어떤 DB를 처리할 때 LLM을 통해서 DB를 처리를 하고 네. 답변을 낼 때도 이제 LLM을 거쳐서 답변을 내주는, 그러니까 원래도 소프트웨어에 있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LLM이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이 줄어드는 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네네. 건데 지금 그거를 회사 내부 인력만 가지고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얘기라서 이거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다 AI를 붙여서 결과물을 제대로 나오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이제 작게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세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부 인력과 외부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지, 내부 인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첨단에 있는 내부의 회사에 진짜 AI 인력이 잔뜩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성공할까 뭐 말까고. 구글이나 뭐 네.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내 회사에 있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또 몰라요. 그거는 못하죠. 외부 인력을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그거를 그냥 모르는 채로 대충 진행을 해가지고 하면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 프로젝트도 하신 거였잖아요, 회사에서 그쵸. 관련한 네. 프로젝트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있을까요? 최대한 저는- 외부 인력과 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 이제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고 큰 회사도 많고 하잖아요. 뭐 미국에는 선택지가 훨씬 많겠지만 한국에는 막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한국에 있는 AI 관련 스타트업들도 기술력 자체는 꽤나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과 잘 맞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 회사 뭐 내부 인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면은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대기업들과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좀 유연성을 갖추고 외부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이 지나친 기대감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황이 90년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GPT-5 테스트하다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막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불과 한 달, 두 달 전인 것 지나친 같은데요. 기대감을 위험하다고 경고. 이거는 자기 후반 투자자한테 투자 못 받게 하려고 그냥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아요. 블러핑 하는 건가요? 네. 경쟁이 그리고- 두렵긴 두려운가 봅니다. 알트만도. 경쟁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사업하는데.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버블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죠. 항상 경고합니다. 저도 경고하잖아요. 경고하는 거죠. 경고는 하지만 발은 담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럼요. 경고는 하죠. 저도.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일부 기업의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국지적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다 이런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가 떨어지면은 거봐 내가 뭘 했냐 이런 식으로. 와 내가 얘기했지? 내가 말했지? 이렇게. 거의 천수답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랬는데 또 주가 이렇게 뜨하면은 또 이 사람들 되게 머쓱해지는 거잖아요. 지금이 사실 별로 폭등을 안 했어요. 지금이 뭘 봐서 폭등을 했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그냥 나스닥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지금 올 전체로 해서 봐보아요. 폭등한 거 아닙니까? 최근 몇 년간은 폭등했다 떨어졌다 했지만 올해는 폭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는 기울기가 만만하잖아. 근데 뭘 자꾸 폭등을 했다고 합니까? 진짜 폭등은 요 2020년 네. 이때 한 거죠. 그래프를 보세요. 그리고 17년 2000년 이때는 아주 폭등이었지. 지금 돌이켜보면 폭등이었으니까 지금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폭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폭등은 아니다. 라고 이제 재미남님께서 레이달리오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그 숱한 경고를 물리치고 재미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는 증시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9월 효과 또 September Effect라고 하는데요. 9월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매해 듣고 있죠. 1928년 이후 평균적으로 9월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데이터를 보면요. 특히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9월에는 평균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률을 보여왔다는 분석이 많고요. 그래서 9월은 증시의 말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9월에 약할까요? 9월에 제 생일이 있는데 그래서 약한가 보네. 생일 선물 사려면 주식 팔아야 되니까. 9월에 좀 매도하고 지켜보다가 이제 살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다가 안 떨어지고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 회계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 말이 9월 말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손실 정리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 랠리 이후의 피로감 때문인데요. 7, 8월 휴가철 랠리 후 투자 심리가 식고 가을 초입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연례 정책 발표가 9월에 있어서 긴장감이 커지는 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회복장에는 9월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진 적도 있습니다. 2023년에도 9월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5%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했다는 거는 맞는 얘기라서 많이들 불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정이 오는 때다라고 감안하고 왜 우리가 흔들릴 걸 알면서 이제 붙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럼 작년 9월보다 지금이 주가가 더 낮냐?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9월에 나스닥 컴포지트가 18,100, 지금은 21,455. 지금 훨씬 높잖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주가라는 게 1년 내내 오를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2개월 중에 월 단위로 평균을 내면은 어느 달은 떨어지는 달이 있겠지. 그게 9월인 거죠, 뭐. 어쨌든 9월 조정이 오면은 사실상 남아있는 현금을 조금 더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문제죠, 저희는 언제나. 세언 로시하샤나 마이언 용키푸르라는 그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로시하샤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이런 약간 미신스러운 거는 저는 뭐 미신스러운 거라기보다는요, 유대교 전통에서 새로운 한 해 시작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교양적인 의미로 들어가자면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시하샤나는 유대교 달력으로 티슈리 월의 1에서 2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 초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새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새해에는 조금 주식을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는 경건한 마음으로 휴식도 갖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그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에는 증시를 매도하고 휴식기를 갖는다라고 해서 sell on rosh hashanah, buy on yom kippur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연준 발표가 우리는 앞두고 있어서 금리 인하할 것인가,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이목이 쏠려 있는데 재미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야 하겠죠. 하는데 지금 연말까지 2번을 더 하냐 마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인하를 외치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죠. 고용이야 이민자 유입이 줄었으니까 고용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경기 침체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CPI가 많이 높게 나왔죠. 이게 역시 관세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연준이 물가 목표할 때 PPI 수치나 뭐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PC 수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CPI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살짝 쇼크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나왔을 때 뭐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일본 은행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7월 30일에 일본은행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뒤처져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95% 정도로 확실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일본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또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엔캐리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 일부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돈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게 통화 영역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엔캐리 이슈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참 됐잖아요. 네, 사실 작년부터 별 영향이 없어요 사실 주가에는 보면은 이런 거 얘기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 투자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다만 이게 그 일본의 금리가 엔화 강세를 불러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엔화가 좀 지금 약세를 그대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방치해가지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금리를 좀 올려서 엔화를 강세를 만들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엔화가 하나보다 더 약세니까 엔화가 더 약세 즉 하나가 엔화보다 더 강세이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경제 전반에 침체를 불러오는 게 통계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엔화와 원화의 가치가 어느 이상 벌어지면은 1년쯤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 벌어진 게 벌써 1년 한 반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주면은 엔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은행 총재님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걱정입니다. 금리를 일본이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본은 모르겠어요. 최근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꽤 심한 걸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의도적으로 수요가 있는 걸까요? 엔저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 그러면은 국내의 뉴스도 조금 살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뉴스가 재밌는 게 있나요? 네, 재밌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삼양식품이 이제 1억 원을 넣어놨으면 16억 원에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1억 원 넣어놨더니 16억 원이 됐다. 그 정도로 삼양식품이 진짜 잘 나간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의 힘인가요? 네, 그 캐대언이 대박이 났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 업계 종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결국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K-푸드입니다.
K푸드만이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상 영화나 드라마 업계는 이제 뭐 넷플릭스다 뭐다 이러면서 많은 그 국내 영세 업체들이 좀 힘을 시들시들 잃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면비디아라고 합니다. 삼양식품이 면비디아. 1억 넣었으면 16억이 됐다고 합니다. 자, 주가가 16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2022년만 하더라도 삼양식품 주가가 10만 원대였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 하나 발굴해가지고 롱하게 들고 있는 것도 진짜 인생 역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몇 년 전부터 수출 많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보통 저런 라면 만드는 회사들은 경기 방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오면은 많이 주가가 안 떨어지고 라면 많이 팔리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컨셉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틀을 깨고 삼양식품은 수출로 그냥 그 틀을 깨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좀 사람들이 뭘 먹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식품에도 상장된 김 회사가 있나요? 김이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김 식품 회사에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요? 네. 이게 원래 그 우리나라 김 열풍은 지금 태국 회사가 사실 만든 거예요. 태국 회사가. 태국에 그 유명한 과자 회사가 있거든요. 네. 타오케노이 라는 이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원래 그 중국산 김 쓰다가 한국산 김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막 대박이 나서 엄청난 김 열풍을 지금 동남아 쪽에서 이끌고 있고, 이제 대상이 직접 그 마마수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마마수카라는 거는 마마가 엄마고 엄마가 좋아한다 그래. 마마수카. 인도네시아로 엄마가 좋아한다 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타겟으로 김 회사, 한번 상장된 회사가 있던 뭐 대상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은 일단 생산지 남해 쪽이나 쪽에서 어민들이죠. 어민들이 생산하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수협 같은 조합으로 아마 생산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끌고 모아다가 대상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파는 거고, 아까 그 태국 회사는 사들여 가서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파는 거고 막 이런 거니까, 살려면은 타오키노이를 사면 될 것 같은데 상장이 돼 있나요? 이게? 태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네. 태국 증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거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김이 워낙 독보적인 네, 그런 품질을 지금. 보증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을 몇 년 내로 저희가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비싸서. 김이 진짜 최상류층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된다면은 정말 슬플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삼양 불닭볶음면 뿐만이 아니라 빈과 업체들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한국산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게, 제가 14살인가에 뉴질랜드에 갔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봤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한국 같은 아이스크림이 이 뉴질랜드라는 선진국에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 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들은 뭔가 찐덕찐덕하고 식감도 진짜 별로고 달기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뭔가 하여튼 그 컨셉들이 되게 다 불분명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메로나 온갖 종류가 있잖아요. 쭈쭈바도 쭈쭈바 나름대로 종류가 다 있고, 설레임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 푸드만큼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이슈가 있습니다. K-팝, K-콘텐츠의 그 흥행과 더불어서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K-뷰티이죠. 그래서 세계 1위를 노리는 기업이 우리나라 36세 창업가가 창업한 기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APR 김병훈 대표님, 진짜 송중기 닮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분 지분만 2.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은 30억 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코스피 상장이 2024년에 됐었는데 로레알 기업도 제칠 정도로 좀 잘 나간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은 전혀 몰라서 왜 잘 나가요? 에이프릴 스킨, 메디큐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PER이 얼마입니까? 48.95배잖아요. 거의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PER이군요. 다른 화장품 회사가 또 뭐 있죠? 달바? 달바. 여기는 PER 30. 그러면은 아모레 퍼시픽 PER도 64. 전반적으로 PER이 높네, 화장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PER이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높고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화장품이 옛날에, 지금 저 열풍이 옛날에 그대로 아모레 퍼시픽이랑 LG 생건이 겪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주식을 해서 처음 봤던 게 그때 이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뷰티, 마스크팩. 물론 그때보다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 회사들은 좀 더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갖다 판다, 이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업계라는 게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 어떤 기술적인 해자나 이런 거는 아예 없고 그때그때 유행이나 사람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탕 이렇게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빠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특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한탕 땡겨서 아니, 평생 먹고 살면 좋은 거죠. 사업을 해야지. 네. 그러면 우리 채널을 왜 봐? 우리 채널은 투자해서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네. 채널을 보는 건데 그 얘기 왜 해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한탕 먹고 한탕 빠지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실 그러니까 수 우리는 있으신 이런 거 주식 분들만 사면은 좆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빠질 때 우리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PR이 너무 높다? 이런 거 살 바에는 하이닉스 전 재산 몰빵하면 돼요. 그냥 하이닉스에다가. 네. 하이닉스는 왜 추천하시는 거죠? PER이 말도 안 되게 낮잖아요. 6.79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엔비디아에다가 독점적으로 거기다, 물론 마이크론도 있지만 마이크론도 PER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마이크론도 PER 한 20 정도 되는 건데 하이닉스는 PER 2.7, 엔비디아는 PER 50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는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이닉스는 이게 한국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나스닥이나 어디 미국에 있었으면은 주가가 지금 이것보다 거의 10배가 올라가 있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하이닉스를 사기를 여전히 추천하시는 재미남님이시고요. 최근에 또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87년생의 숭실대 중어중문학과 졸업하신 젊은 창업자분이 세상에 주식을 97%를 들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장에 성공하면은 자산이 1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0조 규모 상장 시 보유주식 평가 가치도 10조 원에 육박할 예정이라서 저런 게 이제 상장 앞두고 저런 칭찬 일색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원래. 그렇죠. 근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저거를. 97%를 지금 회사가 매출이 얼마래요 그러면? 회사 매출은 매출이 얼마인지도 안 1조네 1조 매출 1조. 2024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1조면은 지금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인 거야? 그런 것도 안 나오지 지금. 찾아보면 되죠. 기사에는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매출이 맞나요? 가장 최근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매출은 3,300. 24년 매출 3,300억에 영업이익이 1,300억이네. 그러면 네. 1조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매출이 매출 1년 아닐까요? 만에 3배가 늘어요? 인수를 했나 보네. 네. 그러니까 저런 이분은 진짜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런 조그마한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몸집 불려서 상장해가 엑시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 잡다한 애들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아 지금.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인수했으면은 기술력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거 인수하는데 다 돈이 들어갔을 텐데. 기술력보다는 그거 아닐까요? 마케팅, 영업력, 뭐 소비자 브랜드. 그런 거는 근데 소비자 브랜드는 봐봐 아까 APR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잡다한 애들 가지고 있으면은 조선미녀가 제일 유명한 거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는 물론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사봉팔봉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티르티르는 아시죠? 걔네가 지금 APR보다 다 더 유명한 애들이에요? 저는 티르티르가 더 유명하다고 보는 게 그 틱토커 해외 틱토커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인플루언서들 하여튼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티르티르 제품 쓰고 막 리뷰하는 영상 엄청 화제가 됐었고 그런 걸 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그래서 이 티르티르라는 브랜드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APR 브랜드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떨진 모르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막 인플루언서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막 영상 올리게 하고 이런 마케팅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은 돈을 못 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런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대학교 뭐 스카이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하게 기업 키워가지고 진짜 시류를 잘 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여생을 살아가는 거. 87년생이면 앞으로 앞날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8천억 투자를 프리 IPO 유치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지분이 97% 들고 있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96.5% 들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계산해봐. 3.5%를 내준 거잖아 지금. 근데 그게 프리 IPO 8천억이야. 퍼센트에 8천억이 물론 단순히 이렇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대충 해서 보면은 100%로 하면 얼마야? 그럼 기업 가치를 얼마로 받은 거야? 30을 곱하면은 8천억에 35, 24조야 그럼 기업 가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 뭐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이상한 게 여러 개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아니 창업자를 칭찬 일색하는 기사가 나는 이런 기사는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이거는 그래요? 거의 약간 이거는 거의 그 보도자료?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치는 애들이 그 뭐야 가짜 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는 그 수준으로 지금 막 칭찬글을 써놨잖아요. 찬양글이죠, 찬양글. 네, 한번 조금 면밀히 보도록 하고요. 사실 상장 이후에 이슈가 많이 터집니다. 저희 그 아시죠?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도 상장 이후에 계속된 이슈 때문에 이제 그 공모주보다 훨씬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상장할 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을 꼬드기는 그런 언론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유의하셔서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국장에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어떤 잡음들과 언론 블러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귀가 얇으신 분들은 그래? 앞으로 K뷰티 잘 나간대? 이러면서 또 소중한 돈 태웠다가 공모 주가보다 한참 내려간 반에 반토막 나서 또 그거를 평생 몇 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리스크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마스크팩 관련 기업들 상장 막 해가지고 막 하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은. 뭐 일일이 추적 안 해봐도 뭐 대충 그 각이 나옵니다. 네. 옛날에 마스크팩 기업 뭐 있었죠? 이게 제닉이요. 상장 폐지가 됐나는데 이게 또 K뷰티 있다고 또 최근에 엄청 치솟았네. 잘 됐네요. 1890원까지 갔던 게 44,100원이 됐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도가 이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버블이에요. 절대 지금 이런 국장에 이 지금 버블 낀 시기에 상장을 해야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지금 상장하는 거예요 다. 거래소도 자기네들 최근 몇 년 동안 상장 많이 못했으니까 실적 채워야 돼서 지금 거의 뭐 다 받아주는 것 같고 지금 큰 장이 선 상태고 이 장에서 물이 빠지기 전에 무조건 상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많이 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가 받아먹는다라는 말이 저는 생각이 나네요. 이제 영화 드라마 업계 콘텐츠 종사자로서 재주는 이제 영화와 드라마가 열심히 뛰고 돈은 다 이제 화장품 기업, 식품 기업들이 다 잘 가져간다. 라고 봐서 이제 이 콘텐츠 업계와 이제 이런 제품 판매하는 기업들 간에 많은 협업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수혜가 이제 콘텐츠 종사자들에게도 이제 낙수 효과처럼 밀려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상장된 언론 너무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 신호다. 버블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네. 차라리 그럼 한국 콜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콜마나 이런 회사는 네. 10년 전에도 그때는 더 높았죠. 지금 주가가 더 높았을 거예요. ODM 회사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네.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 더 높긴 했 아직 전고점을 뚫지는 못 못했네요. 들었어요. 10년 전 그때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진짜 뭐 중국인들이 다 막 근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네요. 보니까. 회복이 됐어도 여태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조금 수익을 이게 실현하는 10년이잖아. 10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으니까. 무서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최근에 3만원까지 빠졌을 때 막 그럴 때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뭐 몇 년 전에 3만원대 이거를 어느 누가 용감하게 사겠어요. 좋은 회사인 거는 모두가 다 알죠. 한국 콜마랑 코스맥스는 뭐 세계적인 ODM 회사니까 이게 회사 자체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데 주가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좋은 회사들이 한국 콜마는 또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잖아요. 콜마는 최근에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남매가 아버지까지 껴서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좋은 회사니까. 그래도 코스맥스는 전고점 돌파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이 걸린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버블에서
물려있다고 한다면은 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거는 좀 예측을 하고 원래 들어가셔야 그런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그 10년 더 걸리는 걸로 조선주가 옛날에 지금 따라잡았나? 옛날에 또 높았어 조선주. 삼성중공업 이런 거 보면은 얘네는 화장품 붐 나오기 더 하나 그러니까. 전의 붐이었으니까 그게 15년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몇 년이야? 2007년, 20년 되네. 2007년에 38,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5,000원 주식을 하면 올라가고.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삼성중공업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지. 2007년, 2010년 2007년에 치솟은 거 회복하는데 2011년에 걸렸으니까 몇 년이야? 4년. 이때 엑시트하고 나왔으면 다행이지. 이때 엑시트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은 이때라고 하지 말고 몇 년도라고. 2011년도에 엑시트를 안 했으면은 대충 2013년도에 고원절이 한 80% 선쯤에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절반 온 거란 말이야. 이게 절반. 이런 주식은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겠네 아직. 그러니까 아직 덜 올라서 조선주가 지금 계속 오르잖아. 근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주는 이걸 넘었다 지금. 훨씬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주식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하이닉스 아름다운 차트죠. 최대.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2만원, 3만원, 19,000원, 8,000원 간대가 어디 있는데 7,010원 2009년 2009년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기란 불가능하고 한 들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2023년쯤에가 좋지 않았나. 2023년에서 2022년 말쯤에 딱 바닥 찍었을 때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제가 살려고 했죠. 8만원에 그때 하이닉스 적자 안 그때 샀어야 됩니다. 8만원대 알겠습니다. 좀 더 용감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요동 이전에는 숫자 이상의 심리와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AI의 거품 논란, 또 9월 효과, 연준과 일본은행의 엇갈린 통화 정책까지 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조정이 버블의 붕괴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매수 신호라고 보시나요? 앞으로도 재미녀 채널과 함께 시장의 흐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